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프라임 최진입니다. 오늘 이 시각 주요 이슈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MBN 보도산업부의 이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 매각설이 꾸준히 나돌던 대우해양조선이 20년 만에 마침내 한화그룹의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해서 하나그룹과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하나그룹의 인수가 최종 확정이 되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지분 49.3% 그리고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경영권을 내려놓고 지분 28.2%를 가진 주주로 남게 됐습니다. 다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투자자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인수 예정자를 정해둔 상태에서 경쟁 입찰을 벌이는 이른바 스토킹 호스 절차에 따라 매각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를 해서 공격적인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 72 간의 골프장 분쟁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인천공항 근처에 이 스카이 72 골프장 부지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간의 법정 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 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 상고심 사건을 심리 불구속 기각 판결 기간인 지난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이 넉 달 안에 원심의 잘못이 없을 시에 상세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더라도 이 기각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넉 달이 지나서 이 정식 심리를 거쳐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스카이 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스카이 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어떤 이유로 이 분쟁을 하게 됐는지 되짚어보는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이 스카이 72는 지난 2005년부터 인천공항 5번 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를 빌려서 이 골프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왔었는데 이 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계약 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하면서 이 공사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사건이었죠. 네. 하지만 1심과 2심 이 법원은 애초에 협약 내용대로 스카이 72 토지 사용 기간이 재작년에 종료됐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공항공사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에 힘입어 이 2심 판결을 근거로 이 부동산 인도 가집행에 나섰는데요. 이 법원은 이를 멈춰달라고 하는 스카이 72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골프장 영업은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최대 골프장을 둘러싼 양측 간의 법정 공방 계속되었습니다. 1, 2라운드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측이 승리를 했습니다. 최종 3라운드 판결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달에 부산발 수서행 SRT 열차가 대전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켜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전에 여러 차례 소수를 해야 된다는 경고성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교통안전공단의 수시 점검 중에 이 사고가 발생한 선로에서 평면성 뒤틀림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14회나 이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지 보수 작업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 교통안전공단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로의 미흡한 관리까지 더불어 이 선행열차의 이상이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행열차의 주의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적 취약성 해소를 위해서 이제 중계 레일 구간 70곳을 이 고속 전용선 선로에 이제 교체할 방침입니다. 14회나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도 그걸 묵살을 했군요. 자, 인재가 천재보다 무섭다는 것은 이미 여러 재난재해 과정에서 드러나 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은행들의 영업장들이 문을 닫은 곳이 무려 1,000여 곳이나 된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네, 은행이 지금 연속적으로 폐점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이유로는 바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이렇게 비대면 거래 사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이 폐점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시티은행 등이 계속 뒤를 이으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점포 폐쇄가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사항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적자도 아닌 은행이 이렇게 비대면 거래 증가만을 이유로 점포를 폐쇄한다는 것은 이렇게 공공성을 배제한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덧붙여서 금융 소외계층이나 노약자의 금융 서비스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은행의 점포들이 문을 닫는 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용객들의 불편함이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난 3년 동안 무려 7,400억 규모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유가 바로 실손 의료보험의 청구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이 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우선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 5,7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36조 8,3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청구 전산화가 이루어졌으면 이 차액인 7,400억 원을 고객이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대 국회 때부터 꾸준하게 입법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이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손보험의 미지급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자 이 소비자 단체들은 이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를 요구하고 이 보험업법 개정을 담은 의결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 7,400억. 그러니까 이게 서민의 땀인지 눈먼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서민들에게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 ESG 열풍으로 해서 최근에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들이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차의 결함 사고도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우선은 이렇게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늘어나면서 네. 이 해당 차종 결함 신고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인 건데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 신고가 18,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에는 3,700건에서 지난해 7,700건으로 2배 넘게 늘었고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결함 신고가 3,8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차종별로 보면은 수소차가 2019년에 4건에서 2021년에 86건으로 21배가 늘었고요.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47건에서 445건으로 9.4배, 하이브리드 차는 300건에서 893건으로 2.9배나 증가했습니다. 네, 결함 신고 참 많네요. 이게 결함도 문제지만은 되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최근에 부산에서 공연을 했는데
숙박업소들이 현지 담합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고속 스캐너 담합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원회가 고속 스캐너 관련된 업체 3곳을 담합 혐의로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나로데이터 그리고 태화이노베이션, 센트럴 인사이트 등 이 3사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금융기관용 고속 스캐너 이 관련해서 이 투자 가격을 담합을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과징금 2억을 부과받게 됐는데요. 이 공정위 관계자는 이 입찰 시장에서 이 담합을 처음 적발하고 제재했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담합 억제,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기업들의 담합 소식들이 많이 있네요. 지난번에도 담합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태양광 소식입니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부실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과몬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던 사모펀드 투자 현황 파악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 내용 전해 주시죠. 네, 일단 금감원은 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사모펀드 이 투자 현황을 이제 파악하는데 아주 집중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 실정액은 3조 1,3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운용업계 상대로 태양광 관련 펀드의 투자 규모 현황 그리고 리스크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네, 태양광 사업에 대한 어떤 정부 당국의 어떤 조사, 파악, 이 계속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태양광 관련된 소식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과연 태양광 사업이 끝이 어딜지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미래에셋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주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인데 이 매입 현상을 최근 들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현재 지금 협상은 결렬된 상태입니다.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선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전일 이 브룩필드 자산운용과 함께 IFC 매입을 위한 협상을 더 진행하지 않게 된 건데요.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올 8월에 IFC 매입을 위해서 세이지리츠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리츠 영업인가를 받지 못해서 이 IFC 매입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한 대한미래 구조를 이제 이 브룩필드 측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 브룩필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 건데요. 이 브룩필드 측은 리츠 영업인가의 승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있다고 보고 보증금 반환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협상 결렬에 대해 IB업계 한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최종 합의가 안 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야, 지금 금융센터의 인수 지금 기간이 벌써 6년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긴 기간 아니겠습니까? 무려 네. 6년 동안 진행돼 왔던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다시 이 협상이 회복돼서 재개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네, 우선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개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래에셋 측이 보증금 쪽으로 상당히 2천억 넘는 거액을 지급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 상당히 지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 최종적으로 결렬됐지만 아직도 상황 여하에 따라서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소니드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폭발물 탐지 기술을 선보인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폭발물 탐지 기술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기술입니까? 네, 우선 폭발물 탐지 기술을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이 소니드 브로틱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니드 로보틱스는 이 소니드의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인 이 DX 코리아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폭발물 탐지용 탐지기 및 기술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소니드 로보틱스가 선보일 폭발물 탐지용 나노 복합 센서는 기존 폭발물 탐지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 비접촉으로도 이 미세한 양의 폭발물을 감지할 수 있는 이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게 된 겁니다. 이 주요 기능과 장점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점으로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탐지견의 능력처럼 이 냄새 흔적 탐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수십 센티미터에서 1미터 이내까지 흡입이 탐지 가능합니다. 또 실시간으로 탐지 결과를 공유하고 또 알람 기능까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기술 제품입니다. 규격으로는 높이 250mm, 가로 250mm, 세로 250mm, 무게는 최대 5kg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화면을 보면 말이죠. 모양이 아마 개 모양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등에 장착된 게 아마 무기 장치기를 하는 모양이죠. 아마 보기에도 상당히 좀 섬뜩하고 그렇습니다. 저게 아마 전쟁터에서는 현장을 누비면서 탐지도 하고 공격도 하는 상당히 최첨단 무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탐지기와 이 기술은 이 폭발물 탐지를 하기도 하고 이 나노 복합 센서가 탑재되어서 일반적으로 이 민간 사업에도 많이 이제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유해가스, 또 합성 마약, 그리고 화재 경보, 공항 탐색대 등 보다 광범위한 곳에서 이 민간 사업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소니드는 지난 5월 휴럼 로봇과 함께 이 로봇 스마트 물류 추진 등 첨단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이 로봇 사업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폭발물 탐지용 로봇 개발을 통해서 이 로봇 사업 부문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로봇 사업이 군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 영역에도 널리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로봇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부 이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